민재기 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힘듭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힘든 장을 뭐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너무 또 우울해 있거나 그렇지. 또 이렇게 침체돼 있으면 멘탈 자체가 너무 약해지니까 조금 그래도 가볍게 우리가 웃을 만한 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막 희낙낙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조크 하나 이렇게 가볍게 웃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네. 안 웃기면은 알아서 해요. 지난번에 클리닝 업은 별로 안 웃겼다고 안 그래도 주위에서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웃긴 거냐고. 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지만 이제 채팅창에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웃지 마라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뭐 너무 많이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에 대해서 이런 여의도에서는 좀 우스갯소리가 있어서 그냥 참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시장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즘 장이 어떤 시장이냐라고 하면 뭐 조정장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락장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하락장도 아니고 조정장도 아니고 장례식장이라고 이렇게 한다는데요. 뭐 이건 좀 괜찮았나요? 어이없어서. 어이가 없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다시 제가 나중에 또 괜찮은 걸로. 아니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머가 있는데 새벽부터 무슨 장례식장을 보여줘. 어제 제가 안 그래도 너무 어둡게 또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핑크색으로 입어봤는데, 아무튼 요런 저 밑에 주차 금지가 더 눈에 띄네. 그래 이거까지 하필이면 사진이 찍혀가지고. 자, 그래서 시장이 여의도에도 뭐 여의도 선수들도 여러분들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고수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여의도에도 뭐 난다 긴다라는 선수들이 많은데, 작년에 재작년에 벌었던 거 뭐 이미 다 잃었다라는 분도 있고, 제가 어제 통화했을 때는 그다음에 뭐 제 친구 중에서도 또 거의 이제는 작년에 잃은 거, 번 거, 이제는 거의 제로다,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 아무튼 다들 이제 힘들어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8.15 또 모니터 방송과 함께 가족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국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아니 힘내라고 하고 네네. 한숨 쉬면 어떡해. 아니 도대체 기승전결이 안 맞아. 음양의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막상 힘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힘이 빠져가지고. 제가 막상 힘이 나지 않는, 저도 상당히 좀 힘이 빠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라도 한번 힘을 내보고 중국 이야기부터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게요. 베이징에서는 뭐 클럽발 집단 감염 이야기가 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클럽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나이트 클럽도 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그 문화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은 막 셧다운도 하고 정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많이들 젊은 분들이 가시는지, 아무튼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그래서 통제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 이거 우리 그 전에 홍대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 그렇죠. 우리 똑같은 일이지 젊은 뭐. 분들이 뭐 네. 참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 그렇지. 젊음을 발산하기가 참 누른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게 누르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그걸 이해를 못하면 네. 따님이 두 분 있잖아요 지금. 네. 나중에 꼰대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대화가 좀 뜸하고. 이미 중학생인데 벌써 단절의 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하면 이미 문 열고 나가고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대화 안 하려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럴수록 뭔가 같이 공감대를 넓히면서 대화를 하려고 해야지. 대화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대화라기보다는 잔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중국에서 약간 이런 이슈들이 조금 발생을 하니까 위안화는 전체적으로 좀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6.72안 정도 6.72안 정도에서 6.78 위안까지 위안화가 이렇게 약하게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죠. 일단 위안화의 약세는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에 또 영향을 주니까 오늘도 우리나라 장중에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우리나라 오늘 원화의 또 상방 압력에 위안화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고,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러한 뉴스들 등등으로 인해서 중국 상해 지수는
또 십자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루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은 뭐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최근에 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림 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연속으로 이제 이번 주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내내 저 양봉이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글로벌 증시 중에서 이렇게 주봉의 MACD 오실레이터가 2주 연속 상승하는 추세적인 상승 구간을 여전히 유지하는 부러운 나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이런 거는 부러운데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사실. 왜요? 그 혹시 보셨습니까? 그 길거리에서 중국 남자분들 9분이 그 여자분들을 집단 폭행해가지고 그 이제 여자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술 한 잔 이렇게 거리에서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스킨십을 이렇게 딱 시도했는데 여자분이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 여성분들 집단 폭행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제가 다시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길거리에서 9명의 청년들이 네. 앉아있던 여성을 성희롱하다가 그렇죠. 말을 안 들으니 주먹을 날렸다. 네네네. 자기 원하는 대로 잘안 아니 이렇게 되니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버벅대면서 조금 길게 달랐습니까? 얘기해? 이게 뭐 장이 안 좋으니까 뭐 하나 설명하는데도 되게 조심스럽네요. 이게 혹시나 표현에서 실수가 있을까봐. 네. 뭐 이미 장례식장까지 다 보여줬는데 뭐 네, 그래서 증시는 부러운데 네. 뭐 사실 그런 분위기는 사실 두렵습니다. 중국 갔다가 또 두려워하실까봐. 네. 아니 연관성이 정말 별로 없어요. 주가와 그 폭행과.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그것도 그냥 가볍게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플런지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영어 한번. 네네, 오늘은 뭐 한번 가볍게 이제 이렇게 딱 월가에서 뉴스를 딱 띄우길래 그냥 월스트리트가 가파르게 하락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오늘 새벽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 증시에서도 월가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 어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제가 지금 최근에 좀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 영향도 좀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뭐 이더리움 이런 쪽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 쪽 좀 그나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쪽에 자금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아마 좀 넣어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새벽에 이제 23,000달러 정도 초반까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금 뱅크런 우리 과거에 이야기 났잖아요. 뭔가 불안할 때 은행으로 가서 돈을 다 한꺼번에 몰리니까 돈 인출하려고 이게 이제 뱅크런 사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받은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면 한 10을 대출할 수 있는 것이 한꺼번에 은행에 내가 맡긴 돈을 찾으러 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 대출들이 신용 팽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일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러한 기관 투자가들이 21,000달러까지 하락을 하면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진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부분에 이제 내가 계약을 맺을 때 이 정도까지는 내가 담보 가치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기초자산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만큼의 부족분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걸 채우지 못하면 반대 매매라든지 뭐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우리 보통 마진콜이라고 얘기해요. 네네. 그래서 전화를 한다. 그래서 야 증거금 부족한 거 채워 넣어라라고 전화한다. 그래서 이제 마진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투자한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 자금 부족한 부분이 뭐 다른 쪽에서 자금을 빼야 되는 뭐 그러한 현상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새벽에 좀 또 나타났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암호화폐 쪽도 저희가 계속 또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야, 이거 다시 또 뭐 셧다운 약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어제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입니다. 유가가 원유 선물이 118달러 정도 수준까지 움직이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의 큰 부분이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제 에너지 유가잖아요. 휘발유 가격. 유가가 좀 안정을 찾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희망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오늘 새벽에는 다시 이 원유 선물 기준으로 120달러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유가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118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길래 좀 더 내려가서 그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했는데 다시 유가는 120달러 회복을 했다 정도 참고하시면 결국 키는 저 유가가 확 내려와야 된다 이쪽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 블랙아웃이라는 게 연준의 FOMC 회의 중요한 기간을 앞두고 일주일인가요? 그 기간 안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함부로 이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그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야 이거는 뭐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 립 서비스라도 좀 해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될 텐데 지금은 연준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2년물 금리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어제의 상승을 이어가서 오늘 추가적으로 더 튀어가는 그림입니다. 3.36까지 거의 10년물 금리 수준까지 지금 튄 거거든요. 2년물 금리가. 그래서 이 정도로 2년물 금리가 튀었다는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2년물 금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뭐 한 차례라든지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시장이 반영해 가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좀 비슷하죠, 숫자가 지금 3.367호. 3.3688 거의 뭐 숫자가 지금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경기 침체 시그널 중에 하나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의 역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0년물과 2년물을 가지고 10년물을 우리가 장기물이라고 본다면 2년물은 단기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를 가지고 이게 역전이 되면 앞으로 수개월 후 아니면 1년 뒤에 경기가 침체할 수 있고 주가도 폭락을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2년물보다는 기간이 기니까 이 10년물의 위험 보상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새벽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물론 종가 기준으로 제가 캡처할 때는 0.03 정도 10년물이 겨우 높은 수준에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저게 순간적으로 역전되는 현상까지 만들어졌었거든요. 2년물이 너무 튀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에 주가에 오늘 급락에 영향을 준 부분도 이 장단기 금리가 또다시 역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장중에. 예, 장중에. 채권 시장 장중에. 저게 오늘. 사실 시그널로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경제 위기가 오늘. 네, 맞습니다. 여러 아직도 집도. 여의도에 그 전략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개월 후 아니면 1년 뒤에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리포트를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장중에 또 역전이 되면서 이런 불안감을 좀 가중시켰다 정도 아마 체크하실 정도로 2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달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 어제 5천억 정도 또 이제 코스피에서 팔았는데 좀 멈춰주려면 뭐 유로화의 강세 흐름 올라가는 그림, 그 다음에 달러의 약한 그림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노란색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는 밑으로 더 약세로 움직였습니다. 앞에 통화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차트가 내려오면 앞에 통화가 약세, 이 차트가 올라가면 앞에 통화가 강세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노란색 구간이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유로화의 약세,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로화가 저렇게 가파르게 약세 흐름을 보이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다시 연중 최고치를 돌파해서 달러 인덱스는 105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달러 강세가 좀처럼 지금 잡히지 않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보시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오늘 외국인 수급을 일단 장전에 이런 글로벌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예상을 해본다면 위안화는 약세의 방향이고 달러화는 강세의 방향이니까 요거를 조합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오늘 원화의 방향은
약세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달러원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뭐 적어도 매수로 전환을 할 수도 없고 관망 정도만 보여줘도 다행인데, 오늘 외국인 매도는 오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장을 일단 개장 전 출발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암호화폐 쪽도 실시간 지금 가격대를 네네. 보니까 지금 다 폭락 중이네요. 추가적으로 더 지금 빠지고 있는 건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얘네 여기는 24시간이라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 계속 돌아가서 23,200 정도로 끝났는데 2,885만.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지금 조금, 빠진 네. 24시간 내에 16% 빠진 거네. 네네네. 이더리움도 17.4%. 이야기가 잠깐 나온 김에 뭐 하나만 한번 살펴보면,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투자 심리를 보는 지표 중에 그 암호화폐 쪽도 있죠. 그 지표가 있다고 공포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암호화폐 크립토 쪽을 보는 쪽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거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만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잠깐만. 네네, 아주 잠깐만 보죠. 최근 한 달, 뭐, 3개월 정도 봐도 되고요. 뭐, 1년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암호화폐의 심리는, 10일 정도네요. 극단적인. 저 야한 거를 좀. 이거를, 제가 이거. 오늘부터 뭐야, 내가 내 이게? 새엄마야? 이런 거 너무 보지 말라니까. 아니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가 그거를 열어버리네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1년 동안의 흐름을 보여드렸고 최대로 기간을 키워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면 역사적인 투자 심리는 극단적인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가 있다. 비트코인 쪽은 뭐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대로 우리 민 팀장님이 네네. 제가 야한 만화를 보기 위해서 열은 건 아니다. 예.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네네. 그거 그렇게 내가 하지 말지 잠깐만 하려니까 느낌이 안 좋았다고 쎄해가지고. 정말 순수한 촉이 있다니까. 네. 사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달러원 환율 한번 보시면, 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구두 개입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볼린저 밴드 상단부까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나마 뭐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와 달러와의 조합이라면 오늘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뭐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늘도 조금 진정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장중에 뭐 흐름이 또 중요하겠죠. 장중의 흐름도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 이렇게 왔을 때 이 볼린저 밴드의 성격상 다시 이제 하단부에 있으면 회귀하려는 성질을 보이고, 또 상단부로 올라가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이러한 성질을 보이는 것이 이제 볼린저 밴드에 우리가 매매할 때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부로 접근을 하면, 물론 볼린저 밴드를 뚫고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의 케이스를 우리가 참고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보다는 다시 또 조금 볼린저 밴드 중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우려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안 좋은 소식이네요. 어제 제가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해 온 게 우리 하이힐드 스프레드, 즉 우리가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조절할 때 중요한 지표로서 삼는 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어제가 4.51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엑셀로 그려서 업데이트를 해온 숫자는 안타깝게도 4.8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고, 지난번에 이게 5월 말입니다, 대표님. 여기가 고점을 찍고 5월 말에 고점 찍고 딱 꺾여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 아까 데드캣 바운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데드캣 바운스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때 고점이 얼마였냐면요 4.94 정도였을 거예요. 4.92에서 4.94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었거든요. 4.1대까지. 자, 그러면 거의 0.07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하기. 네,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0.07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또 뭐 미국 증시가 FOMC를 앞두고 뭐 특별히 좋은 소식이 없으면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기준을 세워드린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올라오는 동안에는 우리는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가격 조정을 이미 많은 종목들이 받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요 시그널이 꺾이는 때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지난번 5월 말에서 6월 초에 또 주식 비중을 살짝 올리자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시그널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자라는 말씀 요 지표를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악재만 있는 것 같아 지금 증시를 그렇죠. 둘러싸고 있는 거. 그래서 호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나마 뭐 위안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보여드릴 텐데 뭐 그 정도 그냥 많이 빠졌을 때 왜 애널리스트들이 우리 전략 쓰시는 분들이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뭐 PBR 수준 뭐 PER이 몇 배다. 그래서 글로벌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PER이 지금 이 정도니까 여기서는 하방 경직을 보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아마 오늘도 이제 전략 쓰시는 분들이 그 PER, PBR 밴드 코스피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많이 빠졌다는 거 외에는 아직 딱히 뭔가 좀처럼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건 지금 쌓여 있는 그 악재가 해결이 되면서 그게 호재로 되는 네. 이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전쟁이 네. 됐든 반대로 뒤집어지는. 그렇지. 네네. 75bp 예상했는데 연준이 자신감 있어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보여주면서 50bp를 한다든지. 네네. 여기서 그러면 뭐 대표님이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한번 드리고 간다면 우리가 지금 물가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아니면 뭐 달러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이상 이렇게 강하게 사는 뭐 이런 시그널들 왜 우리가 시그널을 잡는다면 결국에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죠? 물가 안정을 되는 걸 보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진입하는 거에 우리가 주식 비중을 좀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조건이 된다면, 인플레 공포가 끝나려면 그러면 이제 조건이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서 요 3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한번 가보죠. 첫 번째가 우리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업데이트를 뉴스를 통해서 해보니까 지금 뭐 서로 자존심이 있지 여기서 쉽게 휴전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 지금 뒤로 바이든도 그렇고 유럽들이 이제 겨울이 올수록 이제 에너지난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니까 네네. 압력을 지금 뒤로 가하고 있다. 네네. 제렌스키한테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젤렌스키한테는 그렇게 가는데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푸틴의 좀 약간의 자존심, 위신을 조금 세워주면서 글로벌 이 정상들이 그냥 약간 무난하게 마무리, 지금 뭐 푸틴을 자꾸 찍어내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니 잘났다라고 살짝 치켜 세우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막 길을 열어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갈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사우디의 이제 빈살만이 만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우디라든지 중동의 대규모 증상과 같은 이런 소식들 등 뭐 이런 것들이 또 인플레를 좀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하나라면 결국에는 미국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중동에 많이 의존했던 구간이 있었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시절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셰일이라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퍼내면서 에너지 원유에 대해서 순수입국이 아니라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정책적인 변환, 즉 바이든이 친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왔는데, 오히려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압력을 강해서, 즉 엑소모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 엑소모빌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국민들이. 네, 그리고 이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막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일부러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셰일 오일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유 증산에 대해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아닌가 생각되고, 이거는 상당히 큰 정책적인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화석 연료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막아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라면 우리가 다른 시그널 외에 매크로 지표 관련된 외에 진입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네. 유럽서부터 지금 에너지난 겨울이 다가오니까 네네. 이제 여름이 지나면 난리 날 거니까. 그러니까 난리 나니까 네네. 빨리 어떻게든 이제는 해결하게 하고 싶어하는 각국의 이기주의가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미리 실무진들끼리 어느 정도 많이 타협이 되고 네. 했을 때 가서 성과를 탁 내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뭔가 좀 밑밥이 네. 좀 깔려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있죠. 기대감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사우디하고 사이가 이게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있겠지만 그 사우디의 빈 살만에 대해서 이제 살인자라는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몰아가다 보니까 이 사우디 이제 왕자가 이제 삐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가서 얼마나 다독거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하겠다라고 수면 아래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나보겠다라는 분위기가 된 거고 가서 이 부분들이 좀 얼마나 잘 풀릴지 기대감은 어쨌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 쪽의 정책 변화 뭐 이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일단.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래서 주가가 미국의 이틀 연속으로 크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다시 투자 심리는 다시 지난번에 하이드 스프레드가 고점에서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 피어 쪽으로 왔었는데 다시 지금 극단적인 공포 쪽으로 조금 기울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차트와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을 제가 이제 계산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지난 1월 초입니다. 1월 초에 S&P 500이 4,820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고, 오늘 새벽에 3,700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2주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률을 계산하니까 약 22% 정도의 하락률이 되더라고요. 월가에서는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빠지면 기술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한 시그널이다라고 분석하는 투자가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야, 기술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월가에서 여러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약세장에 드디어 이제 진입을 했다.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22%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빠진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두려움, CPI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빠졌다면 오늘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패닉,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나스닥이 장중에 시가부터 갭 하락 출발해서 장중 내내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P 500도, 고점 대비해서 22% 빠졌고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약세장으로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업종의 분위기는 뭐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뭐 피로 물든 그런 하루였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많이들 빠졌어요. 네, 뭐 테슬라도 7% 빠지고. 네, 테슬라 87호, 뭐 구글, 아마존, 대형주, 빅테크주들이 거의 뭐 4%에서 6%씩 이렇게 다 빠졌으니까 뭐 견디기 힘든 그러한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뭐 연중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이렇게 많이 빠졌다면 좀 가격 조정이 마무리될 만도 한데,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구간으로 지금 나스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간 흐름으로 제가 매일매일 에너지를 살펴드리고 있는 그림인데, 이 8거래일 동안의 행보 구간을 머리 위로 올라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박스권을 아래로 뚫는 그림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갭을 하나 만들었고요. 노란색 갭, 1번 갭을 만들었고, 오늘 새벽에 한번 보시죠. 더 큰 노란색이 영역이 더 커져버렸죠. 오늘의 캔들은 시가가 더욱더 큰 갭을 만들면서 지금 하락하면서 지금 저항이 2개가 어제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머리 위에 저항이 3개가 충족되는 그런 에너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도 빨리 지금 뚫어야지만 여기 12,000선도 12,000까지는 빨리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두 번째 갭
마저도 메우지 못하고 오늘 만들어진 음봉의 시가도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세 개의 갭은 상당히 강한 에너지의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중기적인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봉으로 캐치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에 갭저항이라도 빨리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의 음봉의 시가라도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은 추가 하락 패턴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주봉상의 에너지는 역시나 어제 이제 지난주에 음봉으로 다시 이 음봉의 길이가 커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주 들어서도 음봉의 길이가 2주 연속 커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도 에너지가 안 좋아지는 그림으로 나스닥이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뭐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그리고 미국 증시를 잘 반영하는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부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또 쉬어가는 잠깐 또 차원에서 어제 이 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져가 봤는데, 인플레이션. 네네. 앞에 이제 웃으면서 하얀 치아를 보이면서 웃으면서 달리고 있는 분이 볼트죠. 우사인 볼트인가요? 우사인 네, 우사인 볼트가 이제 앞서 나가면서 달리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겨우 추격하려고 하지만 따라잡지 못하는 이제 이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가 제 월급 상승률, 임금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저희 KB증권에서 임금 협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표님. 근데 뭐 진짜 택도 없게 아니, 너무 진심을. 네, 왜냐하면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인가 올랐잖아요. YOY로. 택도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실적은 떨어지는데 적자가 나니까 고정비가 늘어나야 되니까. 네, 지금 뭐 지점 점포들이 다 적자라고 하니까 차마 뭐 제가 뭐 인플레이션율 뭐 강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그 작은 거에 만족하는 그 뭐죠? 현실에 만족하는 네. 마음. 그거는 뭐냐면 정리해고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거보다는 낫잖아. 전 뭐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치? 쇠고기 회식 안 시켜주면 어때? 네, 맞아요. 일단 이 지금 현상 유지라도 네, 하면 맞습니다. 되니까. 네. 1%라도 올려준 게 어디냐. 뭐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했지. 감사하다. 절대로 저는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빨리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그만큼 소비가 이제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재화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 이 공장 생산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데이터들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가서도 좀 보기 쉽지 않은 제가 한 땀 한 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래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 뭐 업종이나 우리가 뭐 종목을 막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해서 지금 우리 상황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와 봤는데 자, 우리가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 가장 연중에 많이 빠졌던 때라고 하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미국의 금융위기 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한 해 동안 코스피가 얼마가 빠졌냐면요. 2008년도입니다. 연초 이후에 연말에 40%가 코스피가 빠졌고요. 그때 코스닥은 53%가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빠졌던 해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로 가장 지금 코스닥의 하락률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왜냐하면 어제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가 연초 이후에 빠졌더라고요. 물론 아직 6월 13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회복할 수도 있고 사실 더 빠질 수도 있고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는 2008년도 서프라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들이 힘들만하다. 그리고 여의도의 선수분들도 지금 다 죽을만하다라는 거죠. 왜? 다 죽을만하다. 지수가 20%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제 계좌에 만약에 제가 주식을 뭐 국내 주식을 만약에 했었다면 곱하기 적어도 2배 정도 되는 종목들이
수두룩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제가 만약에 전업투자로 지금 하고 있었다면 30%, 40% 손실 난 종목이 왜 지수가 20% 빠졌으니까. 그렇지. 보통 저거의 네네. 개별 종목 한 2배 이상 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드실 구간이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선수들도 다 힘들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수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시장이 안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거기에 계속해서 베팅하고 네네.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손실이 훨씬 크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일반 분들은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다가 그쵸. 그냥 있으신 분들이 네네네. 사실 차라리, 네. 가만히 있으니까. 또 하나가 선수분들이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선수분들은 이 계좌를 이용을 하시거든요. 이 계좌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이거 CFD. 레버리지가 10배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신용으로 선수분들은 거의 풀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제같이 목요일, 지난주 금요일 어제 이틀 연속으로 저렇게 맞고 만약에 오늘 시가부터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하면 이제 담보 부족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지금 단기적으로 데미지가 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나라가 어쨌든 2008년도 이후로 가장 지금 많이 빠지는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서경호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네. 네. 죽을만 하다는 아니다. 노. 네.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자, 뭐 지수만 봐도 죽을 맛이다라는 거.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과거에 이제 제가 요거는 한 8년 정도 그렸나요? 네, 한 8년 정도를 그린 것 같은데요. 8년 정도를 바닥과 코스닥 지수와 신용융자 잔고율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율이라는 것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노란색이 이제 코스닥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급락했던 구간들을 보시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신용융자 잔고율도 거의 한 1% 이상씩 큰 폭으로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량을 한번 털렸던 경우가 대부분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대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많았는데, 제일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른쪽. 노란색인 코스닥 지수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용 잔고율을 보면 2.38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 기준입니다. 가장 최근 기준인데, 거의 변화가 최근에 없죠. 이게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한번 떨어져 줘야 진바닥이 올 건가? 왜?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고 있고, 뭐 오늘 내일 뭐 이어진다면 이제 아마 잔고율이 좀 떨어지는 그림이 이제 바로바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로 제가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신용 잔고율이 별 변화가 없다. 그럼 요게 한번 흔들려 줘야 코스닥 지수에 좀 진바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업데이트해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어디를 우리가 만약에 바닥에 나왔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붙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 연초 이후에 그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노란색 세로 그래프는 하루하루 외국인들의 일별 순매수고요. 그 짙은색 그래프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2600선을 지지를 받는 경우를 계속 우리가 나타냈었잖아요. 연초 이후에 2600선은 지지받고 회복하고 2600선은 지지받고 회복하고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2600선 지지받지 못하고 깨지는 2500선까지 어제 깨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지지받았던 구간에 2600선 이렇게 크게 지지받았던 구간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지를 보시면 위로 세로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온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별로 2600선 지지받을 때 외국인 순매수가 별로 들어오는 거 없었고, 어제도 마찬가지. 2600선 깨지고 2500선까지 갔는데도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전혀 보이지 않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다른 그림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일단 어제 장중의 흐름입니다. 9시부터 3시 반까지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이렇게 계속해서 5천억 매도하는 그림이죠.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림입니다. 자, 근데 코스닥은 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코스닥 쪽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은 연초 이후에 어느 정도 선에서 바닥을 좀 잡았냐면 830에서
뭐 840, 네, 요 정도 구간에서 코스닥은 계속 바닥을 잡았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830을 깨고 어제 내려가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좀 다른 그림입니다. 830선 부근에서 전후에서 바닥을 잡을 때 외국인들이 요렇게 760억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지난 2월 달에도 839에서 바닥 잡을 때 2,800억 순매수 들어왔고 또 840에서 바닥 잡을 때 3,000억 순매수 들어왔고 최근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제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팔다가 830 아래로 내려가니까 430억 순매수로 끝났거든요. 근데 숫자로는 430억이었지만 어제 장중 흐름을 한번 보시면 1시 이후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색 그래프. 마이너스 400억에서 400억으로 끝난 거거든요. 마이너스 400억에서 400억으로 끝났다. 그러면 어제 1시 이후부터는 거의 800억 정도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30포인트 기준으로 코스닥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연초 이후의 흐름이 주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어제도 그런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났던 특징이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돌아서서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뭐라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어디를 붙을까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이 830 안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손실을 좀 회복한다든지 신규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중소형주 중심으로 네, 중소형주 앞으로도 중심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네, 만약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때 우리가 집중해서 손실 회복을 하거나 수익을 내는 단기적으로 노린다면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이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꺼내실 텐데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그 숫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종가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퍼입니다. 이익 기준으로는 9.1배. 이거는 네. 저 2021년 아니면 올해 예상 퍼 예상 실적 기준이요. 그렇죠. 1년 뒤에 그러니까 12개월. 2022년 예상 그렇죠. 실적. 지금으로부터 포워드 12개월 후 기준이니까 내년도 1년 뒤 기준으로 벌어들일 이익 예상 기준으로 코스피는 9.1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3월 달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거든요. 네. 그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1배까지 그때 떨어졌었고요. 지금은 거의 9.1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코로나 팬데믹 정도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하반 경직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한 장에서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장에서 이익 기준으로 하는 펄을 가지고 잡기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의심하자가 우리 모토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 전제, 지금 예상 실적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네네.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감안해서 바탕으로 한 네, 건데 네네.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 인건비의 상승, 기업들의 이익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혹은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확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깨져버리면. 이익단이. 네네. 그러면 저 PER, 그러니까 예상 실적 대비 PER은 확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네네. 예. 그렇죠. 그렇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완전히 무너지면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앞으로 1년 뒤에 예상 이익을 다운을 계속 시켜버리죠. 이제부터는 그렇지. 또. 그러면 이제 PER 예. 배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요 노란색 그래프 있잖아요. 요게 이제 EPS 추정치거든요. 1년 뒤에. 이 추정치를 애널리스트들이 후행해서 이걸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퍼는 요 계산식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퍼는 지금은 9배지만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싸다라고 이야기를 막 증권사에서 하지만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게 바로 이거에 대한 걱정인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퍼는 이 정도다라는 거 수준을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익이 앞으로 더 떨어져 버리면 이 9배가 아니라 9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 기준으로 변동성이 심한 이익 기준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것은 그냥 보고서가 나오는 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결국엔 그러면 우리는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는 오늘
새벽에 이 데이터를 돌리다 보니까 PPT에 제가 넣지 못하고 그냥 캡처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보는 이제 건데 이게 PBR이죠, 그죠? PBR인데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 PBR이 얼마냐면 이 0.9배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0.9배까지 정도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PBR 0.9배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청산 가치 정도 수준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 코로나 팬데믹 때가 아니라면 지금 보시면 최근 12년 동안의 PBR 바닥은 0.8배였습니다. 그러면 1배에서 청산 가치 정도 수준에서 한 20% 정도 더 빠졌을 때가 거의 우리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는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제 2,504포인트가 0.9배로 딱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면 거의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면 역사적인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PBR 바닥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막 패닉 세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 내가 던졌을 때 별로 실익은 조금 낫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걱정 네. 이것이 우리 코로나 충격에 비견된다면 네네네. 저 정도까지 빠진다면은 해봐야 한 10% 정도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더 빠져봤자, 빠져봤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근데 네. 그거는 예상이지 뭐.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단정 짓고 던지기에는 지금 네. 너무나 저렴한 평가 구간이다. 그렇죠. 진짜 뭐, 야, 키맨 PBR 0.5배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라고 하면 저도 사실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보는 이유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는 큰 팬데믹이 왔을 때 바닥을 잡은 케이스가 여기였으니 이 정도 구간에서는 특별히 여기서 더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PBR 0.8배 청산했을 때 0.8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멈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0.9배라는 것은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900억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800억에서 거래될 때가 거의 바닥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좀 힘들더라도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반기에 좀 완화되기를 기다리면서 꾹 한번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고 그렇죠. 네.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에 그러니까 신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 네, 그 투자를 자금만 하신 아니라면, 분들이라면 네네. 오히려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가면 결국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0.9배, 0.8배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이제 매력적인 한번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는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살짝 미스를 했지만 이번에 앞으로 올 기회는 제가 명확하게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깜장호랭이님이 이번에도 예측이 틀리면 또 뭐라고 말할까? 야,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또 못하겠는데 살짝 위축되네요 또. 쫄아가지고. 그렇지만. 쫄면 안 돼. 쫄지 마. 저는 그래도, 제 소신 있는 발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8.15 가족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저는 믿고, 그렇게 저는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앞에서만 약해지면 돼요. 사장님 앞에서는 그냥 뭐, 말도 못하죠. 네. 네. 자,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네네네.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지금 종목에 대한 얘기는 뭐 그렇죠. 오늘은 지금은 별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냥 이제 매도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 정도 참고하시고 DL이 어제 그래도 강하더라고요. 네, DL 뭐 어제 역시 샀군요, 기관에서. 강했고 그다음에 PNT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어제 2차 전지주들은 그나마 에코프로비엠, LNF, PNT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어제 시장에서 좀 틈새 흐름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간단하게 PNT 정도만 보고 한번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PNT가 이제 롤투롤 장비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2차 전지 이제 그 소재를 가공할 때 들어가는 얇게 박을 만드는 장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기관들이 한 60억 정도 샀는데 요 60억을 산 순위는 2015년도 이 랭킹 3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왔고요. 2차 전지 장비는 제가 이런 그림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PNT를 중심으로 원익 PA도 그렇고 1분기 수주 잔고를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요게 2022년인데 제가 2021년으로 이제 오타가 났네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분기 보고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2차 전지 장비주들한테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시가총액보다 수주 잔고가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죠. 1 이상 되는 기업들, 그죠? 그래서 PNT는 여전히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 잔고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많은 기업들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2차 전지 장비주들을 앞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다 200일선 깨지거나 여기에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PNT는 그래도 저 정도로 좀 버티고 있다 정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저기 사모펀드 하나만 좀 하죠. 네, 왜냐면 매도 그래프 하나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네네. 네. 텔레필드? 뭔데 저렇게 팔았어요, 저기? 텔레필드는 저도 요거는 좀, 근데 좀 뭐 낯서네요. 네. 개별주니까. 텔레칩스는 아는데, 텔레필드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셋톱박스 쪽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막 가정 여러분들께서 한번, 뭐 네이버 치시면 사업 영역이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텔레필드는 뭘 하는 기업인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대표님 보시면 바로 나오는 지금 광전송 장비를 연구 개발 및 맞네요. 제조 네네네. 판매. 맞네요. 네, 그쪽 통신 쪽 맞네요. 네, 저도 SK 이거 뭐 5G 관련주예요? 네, 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SKT와 공동으로 뭐 개발하여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그러나 어쨌건 네 알겠습니다. 뭐 적자 기업이네요. 네, 안 그래서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아마 패스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계속 적자 기업이고 되게 매출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기업.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